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기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먼저 공업통계학은 기사와 산업기사가 기본적으로 내용이 차이는 없고요. 범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다르고 문제의 유형이 다르다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이론은 기사 교육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붙어있는 강의 명칭을 일단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3분의 2 정도를 강의를 할 건데 전체 내용 중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의 공식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정통파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산업기사는 잔재주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암기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교육법은 가장 나쁜 교육 방법입니다. 학원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통 이론을 얘기하게 되면 알아들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먼저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론 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론 교육을 적어도 2번 이상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기초 정리 한 문항이 나옵니다. 1번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데는 평균치,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사용됩니다. 이거를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모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으로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 정수를 총칭하는 용어가 무엇이냐? 정수란 얘기는 참값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을 표현하는 단어를 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게 되는데 이 표본에서 정의되는 것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론한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현재는 모자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모수가 되고요.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통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이렇게 연결하시면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수는 상수입니다. 2번 다음 중 표본의 통계적 특성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표본의 통계적 특성치라는 얘기는 통계량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들어가는 것은 통계량이고 모자가 들어가는 것은 모수가 되죠. 그래서 모평균이 답이 되는 거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은 통계량이다. 이렇게 되죠. 3번 다음 특성 중 계량치 데이터에 속하는 게 뭐냐? 데이터는 정성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가 있다고 배웠죠? 근데 정량 데이터는 다시 개수치 데이터와 계량치 데이터로 나눠집니다. 개수치는 하나, 둘, 셋은 이산 데이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량치는 도량형으로 표현되는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죠. 그 다음에 정성 데이터는 명목 데이터와 수리 데이터만 있죠. 이것들은 통계량이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도 의미가 없고 표준 편차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교육을 했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취급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무게, 도량형이죠. 무게, 계량치입니다. 계자가 있네요. 개수도 있나요? 한 장의 유리판의 기포, 수, 이건 숫자죠. 이것은 개수치가 됩니다. 기포수는 개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어떤 부서의 결근이 몇 명 했지? 그래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치. 표본정의 부적합수, 또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네요. 부적합수라는 말은 어렵죠. 이미 이론교육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적합 품수와 부적합수는 다르죠.
이거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밑줄 쫙쫙 그어놓으세요. 부적합 품수는 분량 개수를 얘기하고요. 이건 결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사과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썩었습니다. 하나는 안 썩었어요. 그러면 썩은 거는 몇 개지? 그러면 분량 개수입니다. 2개입니다. 근데 이 사과 썩었는데 여기는 결점이 2군데 있고요. 흠이 2군데 있었습니다. 벌레 먹은 게 2군데요. 여긴 벌레 먹은 게 3개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 3개에는 결점이 몇 개 있지? 그러면 2개가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점이 5개라는 얘기는 개수가 5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포인트가 5개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를 얘기하죠. 이거는 개의 개수죠. 이거는 포인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2개는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로 채점을 하다 보면 이거를 구분 못해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측정치의 크기 순서로 배열화 했을 때. 측정치라 그러면 안 되고 통계량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좀 확률 변수라고 하든지 초등학교 같은 용어를 써가지고 측정치라 그러면은 그냥 X를 얘기하는 거거든. X1, X2, X3. 그런 순서를 번역을 안 하고 통계량을 배열하는데 이걸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통계량을 순서대로 배열화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측정치, 통계량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순서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순서를 배열하려면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글쎄 그건 해봐야 하는데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중심 위치가 어디냐? 이론 시간에 얘기했죠. 예, 중심 위치를 표현하는 순서로 배열했을 때 중심 위치, 센트럴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뭐냐? 그러면은 이 자체는 모수는 무조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수는 오직 하나의 수인데요. 이게 평균인데 이것이 예가 됐던 산술평균이죠. 예가 됐던 그러니까 이건 중위수죠. 최빈수가 됐던 모두죠. 미드레인지가 됐던 이것은 전부 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통계량이 같을 수는 없죠. 얘가 같아지는 경우는 n이 무한으로 가면 당연히 이 값들은 전부 이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의 값들이 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n이 무한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했을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위수입니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위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빈수가 여기죠? 최빈수가 여기 되면 평균은 반대쪽에 섭니다. 최빈수와 평균은 항상 반대쪽에서요. 그러면 메디안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최빈수가 여기 있어요. 그럼 평균은 이쪽으로 멀리 값이 있으니까 평균이 이쪽이 될 것이에요. 중위수는 여기 가운데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가운데 하는 건 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 그러죠. 최빈값은 항상 산술평균의 반대쪽에 쓴다. 근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최빈수를 알기 쉽죠. 그러니까 최빈수의 반대쪽에 산술평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실선이 정규분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최대 극단값 분포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빈수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최빈수가 여기 있는데 이 경우는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기가 될까요? 지금 이 좌우 대칭이니까 최빈수가 곧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멀리 값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평균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평균은 이거보다 멀리 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값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위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위수의 관계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중위수는 평균의 중요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 됩니다. 6번 이상적인 정규분포에서 중앙값, 평균치, 최빈수의 관계는 금방 설명했죠? 예, 이것이 이상적인 겁니다. 완전히 좌우대칭 형태죠.
정규분포 형태거든요. 딱 보시면은 이건 뭐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이제 모평균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통계량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죠. 통계량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지만 통계량이 n이 무한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변수의 관계는 모두 같다.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는 같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최빈수의 위치만 보면 돼요. 최빈수의 위치만 보면 평균은 반대, 가운데는 중앙값. 문자 그대로 중앙값. 반드시 기억하세요. 8번 다음 데이터에서 중앙값은 얼마냐? 예, 일반적으로 데이터 기초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낼까요? 어차피 뒤로 가게 되면 전부 평균 계산밖에 안 하니까 여기 보통 기초정리에서는 히스토그램이 아니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중앙값 아니면은 미드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 경향을 물어보지 기본적으로 평균을 계산하시고 잘 안 합니다. 하모닉 민? 글쎄요, 뭐 기사는 간혹 나오긴 하는데 산업기사는 잘 안 나옵니다. 지오메트릭 민 그것도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중앙값하고 미드레인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 중앙값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1. 극단치 영향을 안 받는다. 보통 적다 그러는데요. 적다가 아니라 없어요. 극단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치 모자로 쓰이게 되고 두 번째, 이 데이터는 홀수가 좋다. 홀수가 왜 좋겠어요? 예, 이 자체가 두 개를 소거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볼까요? 먼저 가장 작은 30과 가장 큰 90을 소거합니다. 두 번째 작은 45와 75를 소거하고 나면요. 60과 50이 남죠. 예, 이렇게 짝수가 나오면 중앙값이 없잖아요. 실제로 없는 중앙값이 나옵니다. 유형. 60 더하기 50 나누기 2. 그래서 45, 55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빈수가 되는데,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홀수 같으면. 만약에 이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지우고, 얘가 가운데가 됐다 그러면 그냥 50이다. 또는 얘가 가운데 됐다면 60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짝수가 되면,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뒤에 관리도로 가면 한 개 더 있죠. 변화에 둔감하다. 이게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디안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메디안이 촌스러워서 이건 아니고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옆에 정리해놓고 외워두세요. 암기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자 그림인데 그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자 그림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요것이 뭐냐 하면 이 상자 그림의 가운데가 100분이거든요. 100분위의 가운데면 50분이죠. 예, 요거에 2, 4분위가 되니까 이 메디안이 됩니다. X tilde가 여기 나와 있는 게 tilde라고 읽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인위적으로도 추가를 시킨 건데 이건 평균값이 됩니다. X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X 메디안보다 X바가 위에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X 메디안이 여기 있는데 X바가 이 값이 이게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X바가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이쪽에 최빈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현재 뽑은 게 표본 아니에요. 근데 표본이 집단이 아니잖아. 실제 그 집단은 모집단이거든.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술통계학이에요. 데이터를 보는 것까지는 추측통계학입니다. 근데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요. 공정이 저렇게 생겼구나. 물론 뭐 6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대략적으로 한 2, 30개만 해보게 되면 공정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공정의 모습을 유추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현재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를 따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품질 정보학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안과 평균이 굉장히 밀접한 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레인지가 30에서 90입니다.
그러면 레인지가 60이죠? 네, 레인지가 60이나 되니까 미드레인지를 따지면 90 플러스 30 나누기 2 하면 60이 되거든요. 레인지도 60이고 미드레인지도 60이네요. 근데 계산법 다른 거예요. 이건 레인지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60이니까 90하고 30 사이에 평균이 60이 돼야 됩니다. 6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60하고 50이 가운데 값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얘들이 좀 이상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밑에는 좀 좁고 위에가 넓죠. 근데 그 샘플링이 무작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면서 상자 그림이나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보게 되면 모습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유추해서 우리는 집단의 상태를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교육 들어보시다 보면 좀 아시게 될 건데 올 여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서 데이터 해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위수는 평균의 가장 중요한 친구기도 합니다. 9번 다음 측정치의 범위의 중간. 범위의 중간이 미드레인지인데요. MD라고 합니다. 이 미드레인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미드레인지를 계산할 때는 최대 최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미드레인지는 사실은 미니탭에 이런 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조도구인데요. 설계에서 많이 하죠. 일단 우리가 생산기술의 실험을 할 때는 양쪽 극단치에 합니다. 그 양쪽 극단치에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셋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양쪽 극단치의 가운데 잡으면은 가장 분량이 적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규분포의 개념을 보시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그때 미드레인지를 이용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규격을 잡았으니까 중심은 규격의 중심부가 최적이다. 뭐 이런 사고 때문에 미드레인지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3.8이 가장 작고요. 울룰룰루 그러니까 6.6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드레인지는 3.8 더하기 6.6 나누기 2가 되죠. 그러니까 5.2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0번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분산의 식으로 틀린 것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Vx가 되죠. Vx는 x-뮤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편차의 기대값. 이건 결국 이런 뜻이에요. 오차의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의 제곱의 기대값은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시그마 x-뮤의 제곱에 요것을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 더할 적자와 확률에 뜻하는 율을 곱하면 비율이죠. 정률 모함수가 되고 정률 모함수라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자체가 수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률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것은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평균 제곱이다. 제곱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 제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평균 제곱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세 가지 형태의 공식은 우리가 제곱합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 계산할 때는 제곱합을 n-1로 나누면 v, 즉 s제곱이 되는데 이 s제곱에 관한 공식을 묻고 있는데 그 전에 수업을 할 때 제곱합 세 가지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제곱합의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것이 이론입니다. 여기다 확률을 곱하면 뭐가 돼요? 확률을 곱하면은 S제곱이 되죠. 근데 확률을 안 곱하면 제곱합이 되는 겁니다. 뭐 원리 간단해요. 그래서 편차 제곱 합, 제곱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풀면 이렇게 바뀌죠?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뭐 제가 통계에서 잘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론 수업에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것만큼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 이건 못 외웠다 그러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px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 곱하면 제곱합이고 이거는 평균 제곱.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확률을 곱하면 평균 제곱이 되고 안 곱하면 합이 된다. 그러니까 합은 통계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바로 이걸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이 두 개 필요하죠. n분의 시그마 x가 x바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이건 방정식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런 계산 사용 안 합니다. 이런 계산 사용 안 하는데 확률 계산에서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제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 여기다 다시 px를 곱하면 당연히 이거는 분산이에요. 평균 제곱.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n-1분의 1이 있죠. 이게 px예요. 자유도로 나눈다는 게 있죠. 예, px가 확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n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제 n-1분의 1로 되어 있죠. 이게 자유도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확률을 사실은 곱한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나눈다고 배운 거예요.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편차 제곱이죠. 무조건 맞는 거예요. 편차 제곱합. 이것을 풀면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가 제곱 안쪽 이거는 합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거 계산이 산술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만듭니다. 이거 아주 표본적으로 얘가 오답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만 골라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이죠, 뭐. 그러니까 공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공식 빼고 나면 하나가 답이죠. 근데 그 오답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 요게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찾아가서 찍어도 그냥 모르고도 그냥 말할 수 있죠. 찍기 T입니다. 11번 시그마 xi가 390이고 시그마 x제곱이 15,490인 12개의 데이터, n이 12개네요. 자유도는 그럼 11개란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써놓는 게 맞죠. 평균과 표본 분산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옳은 것은 그럼 답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풀어봐야 알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먼저 x바를 먼저 구해보면 x바는 시그마 x 나누기 n이죠. 그러면 n이 12개고 이건 자유도가 나누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390이죠. 예, 이건 자유도로 나누면 안 돼요. 평균 내는 거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죠. 이론 과정에 설명했죠. 예, 그러면 32.5가 됩니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 이거를 계산하려면 먼저 이 제곱합부터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문제 푸는 걸 위주로 자꾸 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곱합이라는 게 어떤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계산기 누가 이렇게 구하겠어요? 계산기 집어넣으면 딱 뜨면은 평균화 표준표가 다 떠죠. 컴퓨터에다 집어넣어도 바로 표준편차가 뜨는 세상이지 저거 안 구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곱합을 먼저 구해야 되죠. 아시다시피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그러니까 15,490 숫자 우라지게 크죠. 그리고 390의 제곱 나누기 12개. 이건 뭐 아직까지는 자유도가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2815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원래 틀리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풀어놓고 나서 틀렸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잊어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 S제곱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S를 자유도로 나눠야 되니까 사실은 곱하는 거죠. 사실은 11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그러면 255.90909가 되네요. 234.6은 아마 12분의 1로 나누면 아마 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형적인 낚싯밥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시험제 출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은큼한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A만 옳다. 2번이 되겠죠? 13번 표본의 크기가 6이고 제곱합이 505.84 이제 제곱합을 줬죠? 만약 시그마 S제곱이 2086파이라면 X바의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공식 모르면 이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아느냐 하는 건데 제곱합은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X바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알아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만은 외워두라고 하는 게 유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지금 솔직한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면 돼요. 이거 쓰잘 데가 없는, 진짜 쓰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SS가 5.84고 이것이 20868이고 n이 6이라 그랬죠. 네, n이 6이고 x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x바는 20868에 5.84가 1로 넘어가 1로 넘어가니까 5.84가 이게 빼앗아야겠네요. 그리고 6으로 나눠야겠죠.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58.96632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시험 문제 중에서 약간의 그 힌트가 있는데요. 약 얼마인가 이런 말이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요. 이것이 어떤 암호냐 하면 딱 안 떨어진다 이런 암호입니다. 물론 딱 떨어지면서 약 얼마인가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마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높아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을 정리하다가 답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산인공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혹시 악유가 될까봐 약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답이 소수점으로 나와도 계산이 틀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4번 100개의 데이터에 대한 수치 변환을 행해서 다음 데이터를 얻었다. 이 데이터의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이거는 어려우면 그냥 틀려버리세요. 이런 건 틀려도 됩니다. 다해서 수치변환 문제가 100문항에서 한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뭐 틀려도 뭐 합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문제들입니다. 그때는 계산기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수치 변환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사실상 이거 무슨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 가르치면 제가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일단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먼저 이거를 돌려야 됩니다. x는 h분의 1x 플러스 x제로다. 이렇게 바뀌죠. 예, 그러면 이 x는 이 h분의 1x 플러스 x제로가 돼서 h분의 1 x바 플러스 x제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x제로가 100이라면서요. x제로가 100이고 h가 10이라고 그랬죠? 10분의 x바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x이가 50이니까 x바는 50 나누기 n이겠죠? 0.5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0.5라는 얘기가 되니까 평균은 100.5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우라질레이션 문제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이거를 다시 바꿔나가는데요. 여기다가 이번에 EX 대신에 VX를 넣으면 됩니다. VX는 V H분의 1 X 플러스 X제로가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수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V H분의 1 X가 되고요. 결국은 H제곱분의 1 VX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해서 H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표준 편차를 구하면 H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산을 구할 거면 값에다가 H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되고요. 표준 편차를 곱할 거면 dx를 구해가지고 h분의 1을 곱하면 끝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그냥 여기 h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률모함수 아시죠? 얘는 2차 정률이거든요. 평균이 1차 정률이잖아요. 그 평균은 h분의 1을 곱해요. 근데 이제 평균은 상수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분산은 상수는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문제풀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통계학에서 최소한 평균폭까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검증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끝나면 문제 푸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팁은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공식이 되는 거죠. 학원식으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표준 편차는요, 구한 다음에 h분의 1을 하세요.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가 남느냐는 얘기예요. 이론을 알고 나면 그때 제가 간략적으로 외우라고 그러면은 그건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이론 공부를 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무조건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죠. 이건 뭐 꼼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요 개념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곱하면 돼요. 제곱합은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24에 50의 제곱, 50이니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100개인가요? 그러면 99가 됩니다. 그러면 vx는 대문자 x죠.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하면 99가 되니까 이건 1이 되죠. 1이 되니까 dx는 루트 vx죠.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1이 되네요. 그러니까 dx는, 즉 표준 편차 s는, 그러면 이것은 h분의 1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가 10이니까 0.1이 되겠네요. 답이 있나 볼까요? 0.1, 3번이 됩니다. 자, 이 계수 치환하는 방법에 저 관점만 알고 있으면 이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학습을 하시고 나면 무슨 공식을 따로 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개념만 알면 끝나는 거죠. 15번, 다음 중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관측값들의 3포를 비교하는 데 적합한 것은? 우리 품질 관리는 단위가 존재하면 비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률로 비교를 하는데 단위가 다르면 확률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위가 소거되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품질 관리는 시험 문제에 단위를 쓰시오 그러면 단위를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위를 쓰는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량이 표준 편차나 뭐 이런 거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일반 계산이고요. 우리가 따질 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할 때는 단위가 없는 걸 써요. 검정 통계량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각력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상관계수 단위가 없어요. 공통점은 또 변동계수 단위가 없어요. 모든 게 단위가 없는 것만 사실은 우리는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유는 확률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에 무슨 단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위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은 단위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단위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단위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조건 공분산. 이거 앞으로 나오는데 단위 때문에 못 씁니다. 단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다. 단위가 없다. 그래서 사용한다. 공분산 대신에 쓰는 것은 상관계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산은 단위가 존재해요. 근데 분산은 단위가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를 비교를 못해요. 1라인과 2라인은 조건이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거든요. 제일 웃기는 게 10라인의 표준 편차는 0.3이고 9라인의 표준 편차는 0.4였다. 10라인의 표준 편차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비교를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10라인하고 9라인은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의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역시 변동계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품질관리 요구하다 보면 이 아주 안 좋은 단어, 18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식빵. 이거 진짜 끝내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식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빵계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CV, 식빵, 이게 이해하시죠? 식빵계수가 되고요. CV를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관이 되죠. 식빵 영화관인데요. CV, 변동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변동계수의 여기는 꼭지점이죠. 이게 X바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죠. 이것이 S예요. 그러면 얘가 1차 정률이란 말이에요. 분산은 2차 정률이죠.
표준 편차는 그럼 루트 씌웠으니까 1차 정육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같은 데이터에서 나와요. 같은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둘 다 1차식이니까 단위가 같죠. 그래서 단위가 소거가 돼요. 그럼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러면 A 집단과 B 집단을 비교를 하는데 둘 다 단위가 없는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딱 평균과 표준 편차의 비율만 비교하는 거죠. 아주 공평해졌죠. 원래 이 품질 관리는 공평함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공정해야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는 공정함은 절대적인데 이 공정함을 따지는 절대적인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식방계수하고, 아이고, 말 잘못했네요. 네, 변동계수하고, 그리고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변동계수입니다. 16번. 변동계수, 즉, 식방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밑에 쓰세요. 꼭지점, 평균, X바. 윗변, 표준 편차. 그래서 S 나누기 X바다. 알겠죠? 각 집단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이건 원래 옛날에 일본 애들이 내린 정의예요. 자, 이거 무조건 맞죠?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상으로는 정답입니다. 각 자료들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자료들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러면 에러죠, 에러.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눈다. 글쎄요, 이거 0이에요. 빼서 합하면 0인데,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건 뭐 더하기도 없고 그러네요. 표준 편차로 나눈 거.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형태가 되겠죠. 뭐 뺀 값을 합한 것을 뭐 이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 같고요. 각 자료들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의 합을. 그러죠. 뭐 어쨌든 이런 말도 있어야 돼요. 제곱의 합이니까 이거는 뭐 얘기가 되네요. 제곱의 합을 표본수로 나눴다. 이건 이걸로 나누면 안 되고요. 일단 자유도로 나눠야 분산이라도 되죠. 네. 표본수가 아니라 모집단의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 그건 모수가 되니까 시그마 제곱은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n-1로 나눕니다. 산술 평균에서 각 자료들의 값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을, 그러니까 산술평균 각 자료의 값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을 평균한다는 얘기는 곱해서 n-1로 나눈 거죠. 평균하여 다시 제곱근을 구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표준 편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표본수가 아니라 자유도로 나눈 값, 그러면 이제 분산이 되고요. 문제가 그 혀가 좀 짧은 형태 같아요. 2번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해서 2, 3, 4번은 오답입니다. 17번. 상대적 산포의 정도를 표시하는 식방계수 나왔죠? 식방. 분포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써놨네요. 집중성 형태. 저게 바로 뭔 얘기냐면 데이터가 가운데 몰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집중성이 높다 그러고요. 이런 형태는 집중성이 낮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계수는 식방계수는 이렇게 하면 바로 X바분의 S다 아시겠죠? 그러면 X바가 크고 S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좋으네요. 0에 가까우면 어떻다는 모습이에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기가 끝난 거죠? 0에 가까운 4개 중에서의 값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1번. 고로 1번이 됩니다. 18번. 어떤 공정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변동계수는 얼마냐? 변동계수는 산업기사의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CV, 그래서 영화관 생각하면 되죠. 변동계수, CV. 그러면 여기 뭐예요? 꼭지점이죠. X바. 여기는 밑변 S가 되죠. 밑변 뒤집은 거. 그러면 이제 S가 얼마냐 하면 2.6457이고 X바가 28이죠. 이걸 계산하면 0.0945가 되죠. 답은 2번이죠. 19번. 어떤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조사했더니 X바가 42g이고 무게의 표준 편차 S는 5g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 식방계수는 얼마냐? 또 써야겠죠? X바분의 S다. CV 영화가 무지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x바가 42g이고 이게 5죠. 그러면 0.11904가 되네요. 11.9%가 이렇게 되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약 얼마인가. 약이란 말이 들어가죠. 예, 시험 문제 특징 알겠죠? 21번 어떤 공정의 제품 중에 샘플이 50개네요. n이 50개고요.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시그마 x가 375였다. 그 시그마 x가 375면 x바를 안 줬네요. 아유, 진짜 좀 치사하네요. 그죠? 네, x바는 375 나누기 50개죠? 그러니까 7.5가 되네요. 근데 지금 뭘 보았냐면 제곱합이 또 2.5였다. 허이프. 제곱합이 2.5였다. 그러니까 제곱합이 2.5니까 또 다 풀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표준편차 S는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야겠죠? 데이터가 50개니까 49개로 나누면 되네요. 그러면 0.22588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뭘 물었냐 하면요. 상대분산은 얼마냐? 상대분산은요. 혹시 당구들 좋아하십니까? 쌍대가 당구에서 2개 남은 거죠. 2개 남았다. 그리고 분산. 아까 CV는 S를 하나밖에 안 쓰니까 이게 원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coefficients of variance. 그러니까 변동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S네. 그러니까 분산을 쓰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분산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분산이란 말을 만들어야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쌍대, 당구로 얘기하는 거, 쌍대의 분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대 분산이니까 2개 남았어. 제곱. 그러니까 x바분의 s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계산하면 x바가 7.59, 이것이 0.22588이 되네요. 그리고 제곱을 하니까 0.0009일이 나오네요. 자, 풀이 볼까요? 퍼센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0%를 하면 퍼센트로 환산할 수 있죠? 계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랬더니 0.0907이 나오네요. 이건 프로를 붙여야겠죠? 네, 그래서 1이 되는데 이게 퍼센트가 붙은 이유는 원래 이 변동 계수는 항상 1보다 작아요.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작거든요. 왜 작냐고요? 아니, 여기가 평균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0보다 작은 경우는 온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S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클 수가 없죠. 1시그마가 이쪽으로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는 평균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하고 평균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1보다 작죠. 이걸 제곱을 때려버리면 0.0000000. 그걸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곱을 때려놓고 나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나쁘거든? 그럼 퍼센트를 곱하지 않으면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퍼센트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쓸데없는 식표인데 우리한테는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도 좋잖아요. 쌍대, 제곱. 22번 다음에 도수표로부터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각 얼마인가. 이거는 이 문제를 내서는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라 그러면 이거 도수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1분 30초의 문제가 풀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짐승스럽게 문제를 이게 06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찍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딱 보면 찍을 수도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사실 평균이 있지 않겠어요? 도수가 제일 많은데 평균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6.45에서 6.65 사이인데 6.45에서 6.65 사이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찍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대놓고 그냥 나중에 빈 거 하나 동그라미 치는 게 이건 맞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틀리도록 하시고요. 다만 2차 시험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항목이 쪼개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할 때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X제곱가 있어야 돼요. 6.15죠? 6.35. H가 0.2네요.
0.20 커지죠? 그럼 여기 6.5. 얘가 X0예요. 6.75. 그러니까 6.95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U가,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치환이 한 거예요. 치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F거든요? 몇 개나 되나요? 합이. 이게 또 인간성이 더러워서 딱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인간성이 더럽죠? 44개. FU, 그 다음에 FU 제곱. FU는 곱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0, 8, 10. 그러면 합이 얼마인가요? 3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2, 8이 16이죠? 7, 1은 7, 0, 8, 20이어서 51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둘 다 1차 정률이죠? 1차 정률이고, 여기서 보면 아까는 이게 돌아갈 때 그 h분의 1을 곱했는데 그건 수치 변환에 관한 거고, 이 도수표는 역수치 변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h분의 1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h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산한 것은 이것이 1씩 커지죠? 근데 이게 이 커리를 h분의 1을 한 거예요. h분의 1로 해가지고 1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데이터 분석할 땐 1로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h를 곱해줘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h와 h분의 1이 상쇄돼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에선 정상적인 값을 구해서 곱하기 h를 해주면 끝납니다. 물론 분산일 경우에는 곱하기 h제곱, 제곱할 때도 h제곱을 해야죠. 왜? 그거는 2차 정률 모함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평균 분산 이런 표현은 안 쓰고 정률 모함수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수치 변화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인 곱하기를 할 때 2차 정률 그러면 무조건 h제곱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외우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1차 정률 모함수, 2차 정률 모함수라는 개념을 반드시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원래 x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x바. 그러니까 x바는 원래 시그마 x 나누기 n인데 이게 원래 정상 계산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 곱하기 h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h분의 1을 했죠. 물론 얘는 원래 빵이니까 플러스 시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표준편차는 제곱합에서 n-1, 즉 자유도를 곱해가지고 자유도분의 1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해요? h 곱하면 돼요. 왜? 둘 다 1차 정률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계산을 해서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이까지만 제대로 대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x바와 s 다 틀리니까 x바부터 구해야 되죠. x바는 시그마 x가 3이죠. 3인데 n이 34예요. 34로 나누고 h가 0.2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h가 0.2예요. x0가 6.5입니다. 그래서 x0 더해요. 이 공식을 지금 적용한 거죠. 그러면 6.5676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제곱합 계산을 먼저 해야겠죠. 근데 뭐 따로따로 할 거 없으니까 우선 분산을 바로 구하는 쪽으로 치면 이게 51 제곱합 51을 제곱의 합 3의 제곱 나누기 n 34죠. 34로 나누고 이거를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53743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표준편차거든요. 그럼 루트 1.53743 하면 안 되고 여기다 0.1을 h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이 0.24799가 나옵니다. 주어진 답안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 0.248. 2번이 가장 가깝네요.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약 얼마인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도저히 이건 필기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문제 자체는 없어져야 문제고 이거 사실상 주관식 문제예요.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 비슷하네요. 계급의 폭을 구하라 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4번 도수표에서 가평균을 80으로 했다. 간단하게 가평균을 80으로 했다는 얘기는 x0의 어딘가가 8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80으로 해서 구한 산술평균이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산술평균이 82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FU가 28이고 합이
FU 제곱이 42였다. 이건 시그마 X 제곱이라는 얘기고, 이건 시그마 X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가 N이 14가 나왔대요. 그럼 뭐 그렇게 다 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X바를 줘놓고 H를 구하라 했어요. 아, 이건 착한 문제죠. 원래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X바가 뭐냐 하면, 시그마 X 나누기 원래 N에다가 H를 곱하고, 예, 보너스, 제로, X0를 이렇게 플러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치환된 거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공식 외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다 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죠. X바가 80이고, X0가 지금 80이라고 그랬거든요. 넘어가면 80이니까 2밖에 안 남죠. N은 14가 되죠. 14가 되고, 시그마 X는 28, 이건 뺑기고 필요 없는 거고요. 곱하기 H가 됩니다. 그러니까 H는 2 곱하기 28분의 14니까 1이 되죠. 간단하게 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 도수표를 작성하려고 측정치를 조사했더니 최소치가 2.50이고 최대치가 2.54였다. 즉 데이터의 레인지가 Xmax에서 X민을 빼는데요. 데이터의 최대치가 2.54고 최소치가 2.502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레인지가 0.043이 됩니다. 근데 계급의 간격 H죠? H를 0.00으로 하고 최소치 2.502가 들어가도록, 이게 전통적인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론교육을 보려면 그 품질 경영의 마지막 단원에 가면은 품질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 관리 도구 편에서 도수표를 정통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재 273페이지를 보시면 도수 히스토그램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있고요. 데이터 80에서 200개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뒤에 도수표하고 히스토그램이 전개돼 가는 내용이 있는데 교재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유튜브 강좌는 품경 제15강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강의로 들어가서 같이 체크하고 같이 학습하시면 이거 아시게 되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2차 시험에 이 문제가 출제되면 10점짜리예요. 틀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번쯤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1계급의 경계 하한을 좌단 한계치라고 합니다. 이 좌단 한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X민에서 마이너스 2분의 측정 단위예요. 측정 단위라는 건 측정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측정 단위가 여기 보니까 자릿수가 3자리까지 있으니까 0.001인 것 같아요. 2분의 0.001을 나누면 0.0005가 되죠. 예, 그러면 X민이 2.50이니까 2.502에서 0.00을 빼면 2.5015가 됩니다. 그래서 5015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 틀렸네요. 2.500으로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가 한 설명이 맞고요. 문제 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2.500으로 했네요. 좌단 한계치를 그냥 2.500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험 문제가 아무 말 대잔치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게 H가 커지고요. 여기도 H가 커져요. 근데 H가 0.00으로 그랬잖아요. 급의 간격을. 그럼 0.00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2.5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2.505가 되니까 다시 여기서 0.00가 치니까 2.5105가 되겠죠? 그러면 중심치가 얼마냐? 이 두 개를 평균을 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가운데 값은 2.5080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2.5030이 된다는 얘기고요. 5030, 5080, 그 다음 5130, 5180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예, 제2계획의 중심치는 5080.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틀렸느냐? 그냥 뭐 지 맘대로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지가 그냥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틀렸다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걸 그냥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꼭 100% 정해진 룰은 아니에요. 다만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26번 10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규격과 대비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입니다.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얻어낼 수 없는 정보는 지금 이것이 히스토그램인데요. 그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규격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규격을 보면 대충 분량률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충 분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보통 뭐겠어요? X바겠죠? 그리고 뭐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가 밑변이니까 표준편차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분포의 모습, 통계량, 분량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까요? X바, 즉 표본 산술 평균. 이거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S, 표본 표준편차. 이건 기본적으로 구했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규격이니까 규격을 벗어나는 비율이죠. 규격을 벗어나는 비율이니까 분량률이 되죠. 그래서 분량률을 추정할 수 있고 합격률은 합격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합격 판정 기준을 모르니까 합격률은 현재는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규격과 대비했을 때 알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바로 로트의 합격 확률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27번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 중에서 부적합품, 부적합,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서 여기 나왔네요.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러면 가장 큰 걸 맨 앞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게 파레토도인데요. 가장 그 도수가 높은 게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도수가 작아지는 수는 이렇게 건재순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비율을 이렇게 꺾어놓은 그래프로 나타내서 상대도수라고 그러죠. 100%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상대분산이라는 이름에 상대가 붙은 이유는 원래 설명을 안 드렸지만 상대는 원래 100분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대란 뜻이고요. 기타는 일단은 원래 이게 도수가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맨 뒤에 둡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 볼 때 파레토를 그리셔야 돼요. 파레토 그리는 문제는 거의 1년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채점 포인트가 뭐냐? 기타가 맨 뒤에 있냐 안 있냐. 이게 첫 번째 채점 포인트예요. 이게 틀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수를 여기다 써야 되고요. 여기는 100분율을 써야 되죠.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00분율 확률이고 이건 건수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건수가 위로 안 올라가 있죠.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별 건수고 이건 누적 도수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맞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역시 품질관리 수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번 다음 품질관리 기초 수법 중 개수치 데이터 해석에 사용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 다 그 QC 국가의 도구는 계량치 데이터가 많습니다. 관리도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산점도는 계량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량치 데이터인데 파레토 그림은 유일하게 아까 보신 대로 개수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관리도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X발 관리도가 보통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곡선 회기에 대한 산전도입니다. 대충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X와 Y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전도와 히스토그램과 X발 관리도는 지금 학습하신 대로 계량치 데이터가 되고 파레토 그림은 개수치 데이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